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결혼한 지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혼인신고를 미룬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는지. 정말 막장 같은 일들이 연달아 터졌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징조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정말 분노하실 거예요. 특히 제가 나중에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까지 알게 되시면 정말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5년 전 남편을 만났을 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아빠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말 그대로 천혜고아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나타났죠. 마치 구세주처럼 말이에요. 괜찮아. 이제 나랑 같이 살자. 내가 평생 지켜줄게. 그 달콤한 말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저를 고아라는 약점으로 묶어두려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치밀했는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5년을 만나면서 저는 그 사람이 제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너무 의존적인 것 같다고 걱정할 때도 진짜 사랑이니까 그런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던 그 순간의 설렘이라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제 인생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었나 봐요. 그런데 결혼식 2달 전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정말 끔찍한 사고였어요. 트럭에 치여서. 말하기도 끔찍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시아버지와 시누이를 보면서 저는 이제 내가 이 가족의 기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런데 더 큰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극도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뇌졸중이 온 거였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왼쪽 반신마비가 올 수 있고 평생 재활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붙잡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빠를 잘 모셔야겠어. 너가 좀 도와줘. 그때 저는 정말 바보같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가 덫에 완전히 걸려든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회사 좀 그만둘 수 있을까? 아빠 혼자 두기가 너무 불안해서. 그때 저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과장 승진이 확정된 상황이었거든요. 월급도 거의 2배로 오르는 거였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이니까 저는 흔쾌히 사표를 냈어요. 과장님이 말리셨죠. 이런 자리 다시 구하기 힘들다고. 정말 후회할 거라면서요. 그런데 저는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사랑이 우선이에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잖아요. 아, 정말 한심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저를 완전히 집 안에 가둬놓으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있는 시골로 내려가면서 저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서울에 있던 집, 친구들, 커리어, 정말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병원에서 시아버지 수발을 들면서 저는 처음엔 정말 성심성의껏 했어요. 아침 일찍 와서 세수시켜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재활운동까지. 하지만 점점 이상한 걸 느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거의 오지 않는 거예요. 주말에도 회사 일이 밀려서라면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계속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너만 찾으셔. 정말 고마워. 고맙긴 뭘 고마워요. 저만 찾는 게 당연하죠.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사람이 저뿐인데 2달이 지나고 시아버지가 퇴원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좀 숨통이 트일 줄 알았어요. 집에서 요양하시면 제가 조금은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집에서의 간병이 병원보다 훨씬 더 힘든 거였거든요.
시아버지가 집으로 오시고 나서 저는 정말 24시간 간병인이 되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기저귀 갈아드리고 세수시켜드리고 아침상 차리고 그리고 남편 출근 도시락까지 챙겨야 했어요. 남편은 고생이 많다면서도 정작 도움은 전혀 주지 않더라고요. 주말에도 피곤하다면서 늦잠만 자고 시아버지 수발은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시아버지가 저한테만 의존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뭔가 해드리려고 하면 며느리가 하는 게 좋다면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뒤 정말 악몽 같은 일이 또 터졌어요. 시누이가 이혼하고 짐을 싸들고 들어온 거예요. 시누이는 10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그것도 시누이 친구랑. 정말 막장이죠? 시누이가 집에 들어오던 날, 저는 정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수로주병을 들고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아, 이제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과연 제 예상이 맞았어요. 시누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정말 끔찍할 정도로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안 곳곳에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안주 찌꺼기며 토사물까지. 청소하는 건 당연히 제 몫이었죠. 시누이는 술에 취하면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너 착한 척 하지 마. 나도 이 집 딸인데 왜 너만 좋은 소리 듣냐? 정말 억울했어요.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요? 저는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좋은 소리 듣는 거라고 하니까 기가 막혔어요.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시누이가 저한테 술주정을 부려도 누나도 힘드니까 이해해줘라고만 하더라고요. 정작 저는 누가 이해해줘요? 저도 힘든데. 시누이가 들어오고 나서 제 하루 일과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새벽 5시 일어나서 시아버지 기저귀 교체. 새벽 5시 30분 시누이가 어지럽혀 놓은 집안 정리 토사물, 소주병, 안주 찌꺼기. 아침 6시 시아버지 세수와 아침 식사 준비. 아침 7시 남편 출근 도시락과 아침 준비. 아침 8시 시누이 숙취해 장국 끓여놓기. 오전 9시 시아버지 재활운동 도움. 오전 11시 빨래 시아버지 빨래. 시누이 토사물 묻은 옷들. 점심 12시 점심 준비 3인분. 오후 1시 설거지와 집안 정리. 오후 2시 장보기. 오후 3시 시아버지. 오후 간식과 약. 오후 4시 시누이가 또 어지럽혀 놓은 집안 정리. 저녁 6시 저녁 준비. 저녁 8시 설거지. 밤 9시 시아버지 저녁 약과 취침 준비. 밤 10시 다음날 도시락 준비. 밤 11시 시누이 술 치우기. 이게 제 하루였어요. 주말도 없었어요. 명절도 없었어요. 아프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한 번은 정말 몸살이 심해서 열이 39도까지 올랐는데 그래도 일어나서 시아버지 아침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마음씨가 따뜻하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몸살로 끙끙 앓으면서도 아침상을 차리던 그날, 시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아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당신이 아끼시던 반지를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라도 팔아서 내가 쓰고 싶은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저는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이 집에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시아버지뿐이었거든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기만 하고 시누이는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데 시아버지만큼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시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눈치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저 계집애가 또 술 먹고 트집 잡았지. 신경 쓰지 마.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그리고는 당신 용돈에서 5만 원을 꺼내서 저한테 주시면서 카페라도 가서 달콤한 거 먹고 와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제가 재활운동을 도와드릴 때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너도 좀 쉬어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라고 걱정해 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혼내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아픈데 왜 너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니? 이래도 되는 거냐? 그때 남편이 얼마나 당황해했는지 괜찮다고 했다면서 변명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또 제가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진 걸 알고 계셨어요. 아가, 친구들이랑 만나지 그러니 젊은 애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그러면서 당신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저한테 주시려고 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친구들이랑 좋은데 가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래라. 정말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가끔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주방까지 오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하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당신도 불편하신 몸인데 제가 힘들까봐 걱정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시아버지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남편은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시누이는 저를 미워해도 시아버지만큼은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도 쉽게 떠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를 버리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저 때문에 행복했다고, 저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복이라고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을 어떻게 혼자 두고 갈 수 있겠어요? 그게 제가 그 지옥에서 더 오래 버틴 이유였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정 때문이었죠.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시아버지 친구분들이 놀러 오셨을 때 일이에요. 친구분들이 저를 보시고 남편이 며느리를 잘 뽑았다고, 요즘 이런 며느리 드물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친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슴을 울렸어요. 잘 뽑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당신이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정말 고맙다고,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아들이 복이 많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분들이 그래도 시아버지 복이라고 하시니까 시아버지가 손을 저으시면서 반박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당신 복이 아니라 제 마음씨가 착한 거라고, 당신 같은 늙은이 수발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였어요. 제가 없었으면 진작 요양원에 가서 혼자 쓸쓸히 지내고 있었을 거라고, 정말 고마운 아이라고 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친구분 중 한 분이 그럼 아들은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걸 들었을 때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면서 대답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이 모든 걸 며느리 혼자 다 하고 있다고, 당신이 볼 때는 며느리가 우리 집의 진짜 기둥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저는 당신 딸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을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저를 가족으로, 딸로 생각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또 한 번은 시아버지가 저에게 더욱 깊은 마음을 드러내시기도 했어요. 저 때문에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겼다고, 아내를 잃고 이렇게 쓰러져서 죽고 싶었는데 저 같은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당신 통장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 돈을 다 저한테 주겠다고, 당신이 죽고 나면 저한테만 맡기겠다고, 아들보다 저를 더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고마움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어요. 이분은 정말 진심으로 저를 아끼시고 사랑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이 아무리 저를 당연하게 여겨도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시아버지만큼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진심으로 고마워해하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제 몸은 점점 5kg가 빠져가고 볼이 쏙 들어가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생리도 불규칙해져 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만 하더라고요. 예민하긴요. 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민한 게 당연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회사를 그만둔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제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모아놓은 돈이 있었지만 시아버지 병원비, 약값, 생활비, 시누이가 술값까지 제가 대신 내고 있었거든요. 남편 월급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빠듯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간병하면서 일까지 하면 너 몸이 견딜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아. 참으라고요?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돈도 없고 사회와도 완전히 단절되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거든요. 친구들이 모임에 부르면 저는 항상 바빠서 못 가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해주던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친구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너는 어디 갔어?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렇게 변해 있었던 거예요. 거울을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 있고 볼이 완전히 쏙 들어가서 마치 환자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싶어서 정말 서글펐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들을 보내던 중에 우연히 희망을 발견했어요. 대학가 근처를 지나다가 금매에 전단지가 붙어 있는 카페를 발견한 거예요. 사장님이 급하게 외국으로 나가야 해서 헐값에 넘기려고 하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만 손보면 바로 영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제가 가진 돈과 대출을 합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정말 신나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관심 없는 듯 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빠 밥은 누가 챙기지?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영원한 간병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제가 제 꿈을 찾고 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건 전혀 생각도 안 해봤구나. 저는 목소리를 높여서 물어봤어요. 그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때 남편이 한 말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매정하게 말해? 넌 부모도 없잖아. 그러니 우리 아빠라도 내가 챙기면 되잖아.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고아라서, 제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당연히 평생 시아버지 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5년 동안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혀서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구나. 그냥 편리한 간병인이 필요했을 뿐이구나.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쌌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 더 있으면 정말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당황해서 말렸지만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나는 가족도 아니잖아.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저는 그제서야 눈물을 터뜨렸어요. 5년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하지만 울고 나서는 오히려 머리가 차가워졌어요. 냉정하게 계산해보니 오히려 다행인 일들이 많더라고요. 혼인신고를 안 한 것, 가게 계약을 안 한 것,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아직 남아있는 것, 아직 아기가 없는 것. 친구가 소식을 듣고 호텔로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기라면서 처음부터 너를 이용할 작정이었던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고아라는 걸 알고 접근한 것,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 것,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한 것,
모든 게 저를 완전히 자기 가족의 무료 간병인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거든요. 남편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처가 지원을 받아 편하게 산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친구의 말에 세상이 뒤틀리는 것만 같았어요. 처가 지원이라니요. 부모도 없는 제가 무슨 처가 지원이에요? 오히려 저는 제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 집 간병인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친구의 폭탄 선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회사 동료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카페에서 데이트하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만 같은 고통이 밀려왔어요. 저는 집에서 시아버지 수발에 치여 살면서 식모처럼, 아니 식모보다 못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는 밖에서 다른 여자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 회사의 신입사원이며 저보다 5살이나 어리다는 친구의 말에 정말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저를 집에 가둬두고 간병인으로 부려먹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거구나. 밖에서는 젊고 예쁜 여자와 새로운 사랑을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당장 확인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망연자실했어요. 친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남편 회사 근처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다음 날, 저희는 남편의 회사 근처로 향했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면서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은 절망적인 갈망이 뒤섞여 가슴을 조였어요. 과연 제가 알던 그 남자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는 지금까지 완전히 속아 살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나오는 거였어요. 그것도 손을 잡고 정말 다정하게 웃으면서 제가 집에서 시아버지 기저귀 갈아드리고 있을 때 남편은 이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정말 예뻤다는 거예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 그래서 저한테 가게 하지 말라고 했구나. 제가 밖에서 일하면 바람 피우는 걸 들킬까 봐서 남편과 그 여자가 카페로 들어가는 걸 따라가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둘이 정말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마치 연인 같았어요. 아니, 연인이었겠죠. 그때 남편이 그 여자한테 하는 말이 들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정리될 거야. 정리될 거라고요? 뭘 정리한다는 거예요? 더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저와 헤어진 다음에 그 여자와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 건강만 괜찮아지면 다 정리할 수 있어.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시아버지 간병을 위한 임시 방편으로 저를 붙잡아두고 그 사이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시아버지 수발 들면서 죽어가고 있는 동안 남편은 새로운 사랑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새하얘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경직된 표정이었어요. 그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다급하게 물어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왜 여기 있냐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시아버지 밥을 해드리고 나서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그리고 소개를 해달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가 일어나면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차분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난 이 사람의 와이프이며 결혼 1년 차이고 지금 시아버지 간병으로 바쁜 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까 들은 그 말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곧 정리될 거라고 한 게 무엇을 정리한다는 건지 말이에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새파랗게 변하는 걸 보았어요. 자신이 한 말을 제가 들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남편에게 따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 여자는 이게 무슨 소리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은 복잡한 사정이 있다며 애매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 사람과 결혼 1년 차이고 지금 시아버지 간병으로 바쁜 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것,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24시간 수발을 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고아라서 의지할 곳도 없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그 여자가 남편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보았어요. 경멸하는 눈빛이었어요. 남편이 뭔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그 여자는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말 최악이라고,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서요. 그 여자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쫓아가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우리 얘기부터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면서요. 남편이 정말 당황해하며 미안하다고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보았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저를 간병인으로 이용한 게 미안한 건지, 바람을 핀 게 미안한 건지 말이에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언제부터 계획했던 건지, 처음 저에게 접근할 때부터였는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였는지 말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든 걸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고아인 저를 이용해서 무료 간병인으로 부려먹으면서 새로운 사랑은 따로 키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단호하게 결심했어요. 이런 인간과는 1분 1초도 더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카페에서 남편의 진실을 확인한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상처받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다음 날 바로 시댁으로 가서 제 짐을 가져왔어요. 시아버지가 놀라시면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담담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냐고 말이에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았어요.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목소리에는 믿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제가 시아버지 간병하느라 하루도 못 쉬고 있는데 아들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그것도 저와 헤어질 계획까지 세워가면서 그러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가 말을 못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버님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시누이가 술에 취한 채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걸 보았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오빠가 언제 그랬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몰래 찍어둔 영상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카페에서 데이트하는 영상이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는 시누이와 시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두 분 모두 할 말이 없어지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건 시아버지의 다음 모습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으신 채로 고개를 떨구시면서 조용히 우시는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너를 보겠니?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했는데 너를 어떻게 보내겠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렇게 좋으신 분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아버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께 이런 짐을 끼쳐드리게 되어서. 시래아버지가 손을 저으시면서 울먹이시는 걸 보았어요. 무슨 짐이냐? 너는 천사 같은 아이였어. 내가 너한테 고마웠지. 그리고 시아버지가 당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제게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라도 가져가. 내가 고생한 것 생각하면. 저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더 받을 수 있겠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아버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시아버지가 계속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주시는 분이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 집을 나왔어요. 시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오는데 발걸음을 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그 지옥 같은 곳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계속 전화했지만 모두 차단했어요. 시아버지도 몇 번 연락하셨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지인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시아버지 일은 너무 마음 아프지만 현재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시누이는 술 때문에 간이 나빠져서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바람 피운 게 소문나서 완전히 왕따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 여직원도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인과응보였어요. 그 후로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하고 작은 카페도 차렸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점점 단골들이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친구들도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완전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혼자라는 것이 절대 약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를 절대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느낀 건 사람의 본성은 위기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남편은 위기 상황에서 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용했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비록 혼자지만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후회가 없어요. 희생이 미덕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꿈과 행복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지. 한 사람을 소모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다시는 누구의 식모도 간병인도 되지 않을 거예요. 제 꿈을 위해 살 거예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이 지옥이 되어버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고 시작한 결혼이 어느새 당연한 희생을 요구하는 굴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번에는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